자, 두 번째 강의 이어서 합니다. 10페이지 이번에 1강으로 들어갈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 기법들을 좀 배워볼 겁니다. 형식상 개념어 강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이건 필기하지 마세요. 국어 영역에서의 표현 기법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큰 틀에서 본다면 비유, 상징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출판사 비상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네요. 지금은 이제 뭐 더 확장해가지고 그 기업화가 돼서 막 되게 여러 가지를 하죠. 옛날에는 국어 중심 교재를 만들다가 사업이 확장돼서 무슨 교과서도 만들고 막 다른 과목도 만들고 재벌이 됐죠. 송중기 만나러 빨리 가야 되는데. 야, 걔는 왜 나이를 안 먹어? 씨. 자, 이건 필기하지 말라 그랬죠? 상징에는 시끄러! 상징에는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필기하지 마세요. 원형적 상징, 개인적 상징, 사회적 상징이 있는데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은 이야기할 때가 있겠지만 안 나옵니다. 이거. 뭐 굳이 설명하면 비유는 1대1의 관계고 상징은 1대 다의 관계고 뭐 이런 게 있거든? 안 나와. 알아봤자 1도 필요가 없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비유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비유하기, 변화주기, 강조하기. 그래서 여러분들 10페이지에 이제 강조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강조하기에 이제 대비, 점층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요. 변화주기에 반어, 역설, 도치, 설이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 비유하기에 이제 뭐 지규, 은유, 의인 뭐 이런 게 들어갑니다. 필요 없어요. 그냥 교재 구성이 이렇게 이거 선생님이 다 구성해서 만든 교재도 아니고 샘플 교재 어떤 교재를 가지고 그냥 그 리모델링 하듯이 다 그냥 편집을 한 건데 뭐 중요하게 안 씁니다. 이거 물어보는 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크게 구분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많이 들었던 무슨 표현 기법, 무슨 법 있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1강, 2강, 3강 나뉘어져 있긴 한데 강의 구분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일단은 1강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큰 골격을 먼저 잡고 교재를 훑듯이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교재는 훑어보죠. 그 훑어보는 거를 집에서 다시 한번 정독하시고 복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풀이는 조금 더 진행이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좀 골격을 잡고 문제를 좀 나중에 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1년 선배의 수업 형태랑 올해 수업이랑은 좀 많이 바꿨어. 수능도 좀 패턴이 많이 바뀐 것 같고 준비 과정을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여기 국정고 학생들한테 내가 살짝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게. 2월달경에 기회를 봐서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미리 한 말씀만 드리면 수능은 이제 선택 영역이 생기죠. 화작이냐 엄매냐. 가능하시면 엄매하세요. 공부하는 게 힘들다는 건 아는데 특히 여기 4등급, 5등급 학생들 특히 3등급 화작 선택하시면 되게 힘들 것 같아. 지금 상황은 그래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 자, 일단 여기서 우리 세 가지만 좀 배우고 교재를 좀 훑어보듯이 할게요. 아, 그 전에 이거부터 해야겠다. 선지 구성 요소를 잠깐만 먼저 봅시다. 표현 기법을 10페이지에다 좀 잘 필기를 할게요. 표현 기법의 선지 구성 형태를 조금만 봅시다. 보통 선지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A를 통해 B, A를 하여 B, A 함으로써 B, A에 의해 A를 활용하여 B. 그때 요 A 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슨 요소가 제시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가 표현 요소가 제시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 뒤쪽에 나오는 부분이 그 표현에 대한 내용 또는 의미 요소가 서술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직역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심화한다라든가. 이거 하나만 볼까요? 11페이지에
11페이지 문제 유형 1번에 동그라미 2번만 확인해 봅시다.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2008년 6월 모평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정서를 심화한다. 참고로 여러분들 그 문제 유형 사이드에 오른쪽 끄트머리에 OX, OX 되어 있죠? 이거는 무시하세요, 그냥. 그 당시 올바른 선택지로 사용된 거다, 틀린 선택지로 사용된 거다, 이 표시야. 오른쪽 OX는 무시하시면서 그냥 스타일만 보시면 됩니다. 다시 읽을게요.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자, 시어 반복은 겉으로 드러난 표현 요소겠죠. 이걸 못 찾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눈깔이 있는데 그 반복되는지 안 되는지 못 찾는단 말이야. 몇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뒷부분에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내용 의미 요소겠지. 자,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할 거야? A가 1차 기준이 되는 거죠. 왜? 걔는 표현 요소, 다시 말하면 겉표자에 나타날 현자입니다. 겉으로 나타난다. 이거를 상징적인 의미에서 필기를 한다면 표현 요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거잖아. 그죠? 그냥 보면 되는 건데 내용 요소 같은 경우는 머리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라고. 아무래도 눈으로 확인하는 게 쉽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수능 영역이 좀 쉽게 무난하게 출제됐을 경우 2000년대 초반 정도까지 2010년, 뭐 9년 요럴 때까지만 해도요. 이런 문항은 시험제 내문안 정도가 꼭 나와요. 표현 요소 분석은 수능 문학이 여러분들 기준으로 17문제가 나오는데 그중에 4문제 정도는 거의 다 이게 나옵니다. 많으면 5문제. 그러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한 파트야. 우리가 배우는 게. 수업 내용이 어렵지 않다는 것과 그게 중요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수능이 쉽게 나왔을 경우에는요. 그냥 앞에만 보고 풀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뒷부분까지 조금 더 확인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때 기본적으로 2개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위치 연결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을까요? 그냥 요 내용 의미 요소는 당연한 말이겠죠. 사실 작품과 연결되어야 하겠지. 그런데 요 2번째 적은 거는 이 작품과 연결은 사실 안 적으려고 했다가 그냥 떠올라서 적어드린 거라서 중요하지 않고요. 요 부분만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 많이 사용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식의 선지가 나온 적이 있었냐면은 좀 이따 우리가 대꾸법을 배울 건데 여기 이제 대꾸법이 있었던 거야. 이러고. 근데 이 시의 내용이 뭐냐면은 시가 나뉘어져 있었어. 앞에는 만남, 서로 과거의 만남과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별을 이제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뒤에서는. 참고로 이럴 때 이제 시상의 전환이라고 표현을 하죠. 선지에 뭐라고 나왔었냐면 이러고 나왔습니다. 댓글을 활용하여 화자의 애상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러고 나왔었어. 언뜻 보기에는 맞는 것 같을 수도 있죠. 왜? 대꾸도 있고 이별과 죽음을 이야기했으니까 애상감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선지는 틀린 선지였겠지. 왜 틀렸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위치 연결. 대꾸법의 위치와 이별 애상감의 위치가 서로 다른 분야에 설정되어 있었지. 그래서 요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많이 나오는 구성은 아니니까 하나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우린 여기에서 3가지를 배울 거야. 이제 큰 틀을 먼저 접근을 한다 그랬죠. 큰 틀에서 3가지를 배울 겁니다. 첫 번째 뭘 배울 거냐면은 반복을 배울 거야. 여러분들 교재 11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 10페이지에다가 필기를 조금 채워놓고 교재로 점검을 해볼 겁니다. 반복 같은 경우는요. 그냥 2가지가 있어요. 사실. 동일 반복이 있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완전히 똑같이 반복하는 방법이 있고 2번째 무슨 반복이 있어? 유사 또는
변형 반복이 있겠죠. 되게 단순한 거니까 하나만 짚고 넘어갈 겁니다. 동일과 유사는 같은 거니 다른 거니? 다른 말이지. 동일이라는 말은 완전히 동일해야 되고 유사라는 것은 살짝 바꾼다는 뜻이잖아. 그죠? 닮았다와 동일하다는 완전히 달라요. 쌍둥이는 동일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으나 그냥 형제끼리는 유사하다 그러는 거랑 같은 느낌이겠지. 그래서 선지를 보실 때 동일인지 유사인지도 한 번쯤은 점검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1페이지를 보시면 유형 1을 보시면 동일한 이렇게 되어 있고요. 11페이지 하단 부분에 문제 유형 2를 보시면 유사한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맥락은 사실은 좀 다른 맥락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수업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뭐야? 대충 얼버무리고 어설프게 찍듯이 문제를 풀지 않는다.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이 반복에서는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배우는 보통 다시 수능에 이 반복이 나오면은요, 보통 한 4-5가지를 선지에 활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시어를 반복했는지를 물어볼 거고요. 두 번째, 약간 덩어리들. 몇 개의 어조를 묶은 시 구를 반복했는지를 물어보든가 아니면은 한 줄 한 줄 시에서 각각의 한 줄 한 줄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시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어, 시고 또는 시행 반복이라는 것을 선지에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미 반복을 물어볼 건데 이거를 이제 굳이 조금 디테일하게 하면 어미 반복이라는 것은 연결어미가 반복될 수도 있고요. 전성어미가 반복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문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결어미, 전성어미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전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주로 빈출되는 것은 뭐죠? 종결어미 반복입니다. 이 정도는 문법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건데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종결어미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봤을 때 문장이 화면이 조금 잘리니까 영상을 찍고 있어가지고 화면 이렇게 적을게. 쓰고 지워야겠다. 그지? 종결어미라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겠죠. 문법적으로 봤을 때 얘는 서술어에서 확인하겠죠. 종결 문장의 끝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 이제 요령인데 무엇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시선 처리의 단순화를 좀 이용해서 이 수업의 목적 중에 하나라 그랬죠? 문제풀이의 시간을 단축시킨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시에 한 줄 한 줄을 행이라고 하는데 모든 행마다 서술어가 있는 건 아니겠지. 서술어 정도는 대충 읽다 보면 보일 거 아니야. 그죠? 그때 선지에 종결 어미의 단순화라고 되어 있으면 시를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의 세로 방향으로 각 끝부분만 빨리 체크하면서 요거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교재 어디를 보실 거냐면 14페이지를 잠깐 봅시다. 14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신경림 씨의 길이라는 작품이 있어. 이제 여러분들 눈에 보시기 편하게 진하게 밑줄이 그어져 있을 겁니다. 눈에 잘 들어올 겁니다. 두 번째 줄에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지는 않는다, 는다. 그 아래쪽에 만들기도 한다, 니은다. 아래로 세 줄 더 내면 말한다, 니은다. 말한다, 모른다, 한다, 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종결어미 반복이라는 것은 시선을 그렇게 오른쪽 사이드로 세로 방향으로 훑어 내려오면서 빨리빨리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자잘한 것들이 모여서 시간 단축이 되는 거야. 이왕 하는 김에 이 윗부분도 잠깐만 더 한번 확인을 해보면 13페이지를 볼게요. 13페이지에 보시면
내 마음에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네 동그라미 쳐봅시다. 네. 돋쳐오르는 아침 날빛이 빤질한 은결을 돋우네. 요것도 동그라미 칩시다. 당연히 제일 마지막 문장에 다시요. 강물이 흐르네 있죠. 네 동그라미 칩시다. 자,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시선 처리를 단순화시켜서 종결어미의 반복을 확인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왕 본 김에 글씨 가지고 이거 문법을 하는 게 아니죠. 연결어미, 전성어미 뭐 그거를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 시에 우리 13페이지에 보고 있습니다. 13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을 보시면 동그라미 쳐보세요. 다섯 번째 줄 읽어봅니다. 가슴 앤 듯, 가슴 앤 듯, 요 니은, 가슴 애인 듯 이 말이거든. 니은. 이게 이제 관형사형 전성어미인데 우리가 그런 걸 배우는 건 아니니까. 눈 앤 듯, 거기에서도 니은. 또 핏줄 앤 듯, 거기에서도 니은. 이렇게 되겠죠. 그게 뭐야 이제? 연결어미, 전성어미의 반복이 되겠지. 요건 시험지 잘 안 나와요. 어떤 건지만 확인만 할 거야. 그 다음에 그 13페이지 작품은 조금 있다가 다시 볼 거고요. 이거 좀 지우고.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것도 지워야겠다.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3번입니다. 바로 뭘 배울 거냐면은 문장 구조의 반복.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 뭐 많이 경험이 있으실 거니까 국어 영역에서 문장 구조, 문장 요거를 문법적 용어로 바꾸면 다른 말로 무슨 구조라고도 합니다. 통사 구조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야. 요런 정도는 좀 잘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좀 적고 넘어가야 되냐? 이 대꾸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천천히. 시가 있을 때 대꾸법이라는 것은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겁니다. 어떤 문장 A가 있고요. 바로 붙어서 이게 가로 방향으로 붙던 위아래로 붙던 연달아서 A 프라임 문장이 나왔다고 칩시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이 두 문장을 대꾸법을 활용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문장을 바꿀 거야. 어떤 문장이 나오고요. 다시 A라는 문장이 좀 사이에 알박기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거리가 벌어진 상태에서 다시 아까와 유사한 문장이 나왔어. 자, 이럴 경우에는 요놈과 요놈을 우리는 대꾸라고 하지 않겠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다? 대꾸법은 나란히 나와야 된다. 연달아 나와야 된다. 그러나 둘 다 어찌됐든 간에 반복을 한 거기 때문에 문장 구조 반복이라고 말은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쪽에다가 필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 문장 구조의 반복 안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고 대꾸법이 일단 들어갈 수 있지만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다 대꾸법이라고만 보면 안 된다. 이왕 적은 김에 하나가 더 있겠죠. 뭐가 있어? 수미상관이 있겠지. 요 수미상관 눈으로만 잠깐 확인해 볼까요? 수미상관 어디를 보실 거냐면 13페이지 잠깐 봅시다. 13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잠깐 살펴봤던 김영랑 씨의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라는 작품이 있어. 자, 앞에 두 줄을 묶을게요. 내 마음에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두 줄을 묶고요. 마지막 두 줄을 봅시다. 내 마음에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마지막 두 줄을 묶으면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요렇게 필기하면 되겠다. 수미상관.
그치? 수미상관은 이게 눈으로 확인하면 되잖아. 물론 이제 이 수미상관이 주는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뭐 구조적 안정감, 내용의 통일성, 운율의 형성, 의미 강조, 여운 제공 이런 게 있는데 그 수능이 잘 나오지도 않아요. 뭐 나오더라도 그렇게 넓게 나오지 않으니까 수미상관을 좀 확인할 수만 있으시면 될 것 같아. 그죠? 당연히 뭐 칠판에 아까 필기는 안 했지만 얘랑 얘랑도 대꾸라고 할 수는 없죠.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대꾸법을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이 대꾸법을 우리가 조금만 더 공부를 할 거야.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방금 설명드렸듯이 대꾸법이라는 것은 문장 구조의 반복인데 이거를 다시 설명하면은 조사나 어미의 위치를 활용한다라고 적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보여요. 그리고 고전문학에서 대꾸법 없는 작품도 거의 없고 현대문학에서는 대꾸법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고전에서만 많이 물어봐요. 이렇게만 설명하면 좀 어려우니까 작품을 하나 봅시다. 어디를 볼 거냐면은 19페이지를 좀 볼게요. 19페이지에 보시면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어쩌고 저쩌고 라는 시가 있어. 거기에 1의 2연을 봅시다. 19페이지 1의 2연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 꽃피는 4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익는 5월이면 보리내음새. 저 나중에 저 뒤에 가면 나오는데 이거 뭐라 그래 민성아? 중요한 건 아니고 너 한글 편집하니? 느렸어. 그래 느렸었어. 그래. 뭐라 그래? 문법적인 요소를 깬 거죠. 시에서. 뭐라 그러지? 그렇지. 시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잘 안 나옵니다. 수능에는. 내신에서나 종종 나올래나. 자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조사나 어미의 위치 활용 어렵지 않아요. 그냥 통밥 때리면 다 보입니다. 사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한테는 최대한 기술적 원리를 좀 강화시키면서 수업의 색깔을 그쪽으로 좀 끌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강의가 진행되는 건데 보면 보여. 꽃피는 이게 무슨 어미 뭐 그런 문법 하는 거 아니잖아. 위치. 말 읽는 말이란다. 말이 왜 이거? 밀 읽는 4월이면 5월이면 열내리 꼴내리 이렇게 되잖아. 그죠? 이렇게 대꾸법을 찾으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이걸 이제 도형화 시켰을 때 꽃피는 5월이면 진달래 향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동일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거니까 밀 읽는 5월이면 보리내음새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특정한 위치에 서로 뭐가 되는 대응되는 시어가 생기는 거야.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얘랑 대응되는 게 뭐겠어 민성아? 그렇지. 얘랑 대응되는 게 뭐겠어? 얘랑 대응되는 게 뭐겠어? 보이잖아. 덩어리를 지으면서 그냥 보입니다. 이렇게. 그때 이 두 개의 시어가 이제 묶이는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꽃과 밀, 4월, 5월, 진달래, 보리 이런 식으로. 그때 그 대응되는 시어는 동일 의미를 지니거나 아우 배고파. 그래서 꼬르륵 소리 났어. 이 간헐적 단식을 강제로 하네. 집에 와서 뭐 먹지?
민성아, 나 집에 가서 뭐 먹을까? 어? 아, 맥주 마시라고? 저기 채윤아, 내일 휴강해야겠다. 아침 10시에. 나 10시에 수업인데 이 새끼가 나 술 처마시래. 참고로 선생님이 어느 날 수업했는데 이러고 있으면 그 전날 술 마신 거야. 진짜로 내가 술을 안 마시고 잠을 새벽까지 못 자더라도 수업 시간에 그렇게 숨이 딸리진 않는데 내가 알스라서 내 주량이 딱 소주 4잔입니다. 야, 잠깐만. 이게 비웃음을 당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비웃을 수 있는 경험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4잔 이상이다. 이거 경험을 했. 아, 황홍국, 김하늘 아니지? 너 누구니? 최하늘. 술 마신다. 나 유튜브 찍고 있다. 요거 그 황홍국 익명 게시판에 올릴 거야. 술을 진짜 못 마셔가지고 내가. 자, 동일음이 아니면 상호 대립입니다. 이 동일음이라는 것도 아까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 시어의 의미를 해석하지 말라 그랬죠. 그냥 간단하게 얘가 긍정, 얘도 긍정이고 얘가 부정, 얘도 부정이라고. 약간 이런 내용으로 볼까요? 이것은 이게 토끼 전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그물에서 벗어난 새요, 물고기요. 덫에서 탈출한 짐승이로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토끼전에서 토끼가 이제 그 뭐 간을 넣네 뺐네 이래가지고 잘 이렇게 뻐꾸기 날려서 이제 도망 나오잖아. 도망 나와가지고 해피하게 야 살았다 이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여기서 물고기랑 짐승은 동일 맥락에서 누구를 나타내는 거고 토끼를 나타내는 거고 그물이랑 덫은 용궁에서의 어떤 함정과 위험을 나타내는 거겠지. 이 내용이 똑같다고. 그죠? 그래서 한쪽을 잡고 나머지 한쪽을 그냥 딱 던져버리면 되는 거야. 대꾸법은. 상호 대립이라는 것은 아마 이런 느낌이 아닐까. 그대는 그 길을 홀로 걸으나 나는 신과 함께 이 길을 뭐 걷는다. 이렇게 되면은 요렇게 이제 맞물리는 거잖아. 이렇게 맞물리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위아래가 무슨 관계야? 상호 대립 관계죠.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니? 그냥 통밥상 보면 알아요. 그래도 굳이 이야기하면 요 끄트머리를 보면 됩니다. 거르나 이 말은 그러나 라는 뜻이잖아. 그죠? 요 위치. 요 위치를 보시면 대충 이게 동일인지 상호 대립인지 아는데 그냥 뭐 이렇게 굳이 디테일하게 안 해도 그냥 보면은 좀 보일 겁니다. 그래서 대꾸법은 고전문학에서 아주 빈출되는 표현상의 특징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부분과 활용해야 되는 부분을 좀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됐죠? 그래서 반복은 요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3가지만 살펴보고 나머지는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점검을 할게요. 자, 2번 대비. 이제 국어 영역에서 대비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양립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 대비를 공부할 때 대조나 양립으로 공부하는데 사실은 좀 잘못된 공부죠. 대비라는 것은 정확하게 하면은 다르다.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문제를 푸실 때는 그냥 보통 문학에서는 요 대조나 양립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하자면 대조나 그 대비라는 게 꼭 양극단의 반대를 말하는 건 아니거든. 저렇게 이해해버리면 색채 대비에서 문제가 생겨.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몇 가지를 배울 거냐면 총 6가지 정도가 수능에 나와요. 자, 까먹을까봐 다 적어왔어. 시어 시간. 첫 번째 무슨 대비? 시어 대비가 나옵니다.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들어보고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들이 1학년이나 2학년 때 내신하시면서 다 봤던 용어들이야.
그죠?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다듬어 놔야 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우린 강의를 한다 그랬지. 시어 대비 같은 경우는 주로 뭘 물어볼까? 긍정이냐 부정이냐의 시어 대비를 좀 많이 물어보겠죠. 그죠? 주로. 그 다음에 또는 감각이나 이미지 대비를 좀 물어볼 때도 있어요.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를 뭐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를 보면은 지금 눈 내리고 매와 향기 홀로 아득하니 이루고 나와, 가득하니 이루고 나와. 자, 문학은 아까 배웠었던 것을 머릿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켜볼까? 문학은 어떤 상황을 제시하는 건데, 그 상황이라는 것은 시대적 상황 아니면 개인적 상황을 제시한다 그랬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아무리 시를 써도 이종호라는 일개 강사, 동네 슈퍼 같은 요 조그만 학원의 강사가 쓴 시가 수능에 나올까? 안 나옵니다. 수능에 나오는 문학은 증명되고 검증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가받아 인정받은 유의미한 작품이 나와. 다시 말하면 이육사라는 시인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일제라는 시대적 표현을 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육사의 작품은 수능에 대부분 시대를 결부하고 나오게 되어 있는 거야. 김소월 씨는 왜 우리가 인정받아? 우리나라 1920년대 개인 서정시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배워. 국문학적으로. 그러니까 김소월 씨의 작품은 시대를 건드리는 작품보다는 서정을 건드리는 작품이 더 이제 인정받게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김소월 작품은 서정이 많이 나와. 이육사는 시대겠죠. 그러면 지금이라는 것은 일제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눈은 뭘 나타내? 부정적 일제 현실을 나타내. 매화하면은 이제 언젠간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지조절개 신념을 나타내잖아. 광복의 기운을 나타내. 이럴 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긍정과 부정의 시어 대비. 또는 곽재구 씨의 사평역에서라는 시에 뭐가 나오냐면은 대합실에 난로가 있어. 근데 밖에 뭐가 내린다고 나와? 눈이 내린다고 나와. 이거 생각해봐. 이거 무슨 대비일까? 칠판에. 감각 대비야.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알아둡시다. 당연히 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요 앞반 학생들한테는 언급을 좀 안 했는데, 막판에 좀 급하게 언급을 했는데, 수능 문제를 푸실 때 감각하라고 나오면 요거 심상입니다. 감각이라고 적혀 있으면 심상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심상은 우리가 뭔지 알죠? 시각, 촉각, 미각, 후각 뭐 이런 것들. 뭐 공감각까지는 안 가도 돼. 공감각은 나중에 별도로 좀 배울 거니까. 이게 감각 대비야. 난로는 그럼 어떤 감각 대비겠어? 촉각적 대비가 되겠죠. 얘는 따뜻하고 불이 켜 있어요. 얘는 따뜻하고 이제 눈은 좀 차갑고. 그죠? 그러니까 시어 대비는 요 정도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시어 대비고요. 두 번째 시간 대비가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정리하면 뭐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나중에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못 보면 망해요. 못 봅니다, 수능. 예전에 뭐 막 비문학, 여러분 나중에 비문학 강의하면 되게 어려워. 막 애들 막 낑낑거리고 막 몰랑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100% 나중에 나한테 상담 옵니다. 선생님, 저는 비문학이 정말 어려운데 어떡하죠? 그 상담을 오는 학생들의 99.9%는요 수업 시간에 다 넋놓고 있어. 어려우니까 집중도 못하고 몰라. 수업 끝나면 어려워요. 어떡하죠? 뭐 어떡해. 얘는 대학을 못 가요. 내가 어떻게 해. 지가 안 듣고 지가 어렵다고 눈 닫고 귀 닫았는데. 자꾸 하시다 보면 보여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린 거예요. 핸드폰 하지 마시고 정말 이 텍스트에 대한 그 경험치를 늘리셔야 된다고. 자, 시간 대비 같은 경우는요. 주로 과거와 현재 또는 뭐 미래 뭐 이런 느낌으로 필기해도 대충 이해가 되겠지. 그죠?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요거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간 대비.
공간 대비 같은 경우는 이제 속세, 자연. 아시다시피 얘는 주로 고전에서 나오죠. 1, 2학년 때 공부하셨던 기억을 좀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 시골. 요거를 조금 바꾸면은 타향. 요 정도 용어는 알죠? 고향. 요 정도.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요게 조금 애매해서 현실과 이상향. 서정주의 추천사라는 시를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먼 바다로 배를 밀어내듯이. 자기는 바다를 가고 싶은 거야. 근데 현실은 바다가 아니죠. 그래서 현실과 이상향. 그 다음에 네 번째 태도 대비. 요거 사실은 요 태도 대비가 어려운 겁니다. 작품의 의미와 메시지를 다 고려를 해야 돼. 이게 어려워요. 얘는 현실에 대한 잘못 적었다. 이런 느낌으로 좀 필기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예시 작품을 하나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디를 보실 거냐면 아까 그 독을 차고라는 작품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9페이지 잠깐 봅시다. 9페이지. 9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잠깐 봤었죠? 내 가슴에 독을 찬 지 오래로다. 9페이지를 보면 벗은 이 독에 대해서 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 버려라. 화자는 뭐라 그러냐면은 마지막 연을 가져갈게요. 그냥 9페이지의 마지막 연. 나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마금날 죽음의 날을 말하는 거고요. 내 외로운 혼을 건지기 위하여 나는 가질 것이다.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뭐가 대비가 되는 거야? 태도 대비, 행동 대비가 되는 건데 요 시를 잠깐만 아까처럼 다시 보면 누가 썼냐면은 김영랑이라는 시인이 썼습니다. 자, 김영랑은 몇 년대냐면 1930년대예요. 1930년대는 무슨 시대라고 놓고 볼 거라면 일제라고 놓고 본다면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그 말씀을 드렸죠. 선지에 있는 단어를 확인하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무슨 단어 쓸지 모르잖아. 근데 선지에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자. 현실 수능 위아래. 일지에 대한 현실 수능은 벗일까 화자일까? 벗이겠죠. 버리라고 그냥 조용히 살자고. 이연을 읽어보시면 더 정확하게 나와요. 사실은. 야,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김영랑이 일제시대 때 쓴 작품인데 일제라는 현실에 수능하는 내용 쪽발이 낙가보라 친일파 작품을 수능해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태도 대비니까 현실 수능의 대비는 뭐야? 저항이겠지. 그 매개물이 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시의 속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많은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나중에는 하나가 될 거야. 약간 비빔밥 같은 느낌이에요. 처음에 재료를 준비할 때는 하나하나의 공정을 다 거쳐서 따로 준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의 손 안에 들어가서 잘 버무려질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태도 대비라는 거고요. 칠판을 좀 지울게요. 그 다음에 두 개만 더 쓰면 되는데 1, 2, 3, 4, 1, 2, 3, 4, 5번 명암 대비. 이거는 뭐 사실 어렵지 않죠. 명암, 밝음과 어두움. 이게 이제 흰색과 검정색이 명암이냐 애매하죠. 우리가 고정관념으로는 연결을 시키는데 보통 이 명암 대비 같은 경우는 이 예시작품 하나만 쓰면은 1, 2학년 때 내신으로 배웠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윤동주 씨의 쉽게 쓰여진 시 창밖엔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의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어머니 학교 봉투를 받아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그 시의 마지막에 보면은 나는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하면서 마지막 시변에 보시면은 뭐라고 적혀 있어?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몰고 라고 되어 있어. 자, 요거랑 똑같은 느낌을 해볼까요? 문학은 개인이냐 시대냐의 상황이 보여지는데 윤동주는 당연히 시대로 가겠죠. 이거 이해할 거야. 어느 시대? 일제시대. 그 사전적 의미를 고려했을 때 어둠은 안 보이다, 깜깜하다, 답답하다, 가려지다잖아. 일제시대를 나타내겠지. 그렇다면 당연히 등불은 광복의 희망과 노력과 그 의지를 나타낼 거니까 이럴 때는 단순하게 시여 대비라고만 해도 되고 밝음과 어두움, 등불은 당연히 밝음의 이미지가 있겠죠. 밝음과 어두움이라는 명암 대비를 해도 되고 출제자가 명암 대비라는 용어를 쓰느냐 시여 대비라는 용어를 쓰느냐 그거는 이제 시험 문제를 내시는 출제자의 개인적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저것을 다 고민하면서 분필 어디 갔지? 이것저것을 다 고민하면서 시를 좀 봐야지. 자, 마지막으로 6번 색채 대비. 일단은 뭐 색채 대비라는 개념 자체는 쉽죠. 색깔 두 개 나오는 거.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 색채 대비를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강의의 전달 내용이 잘못 전달되면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독이 되는 수업이 돼. 저는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애쓰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무조건 대학을 잘 가야 돼요. 민성아, 너 무조건 대학을 잘 가야 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얘들이 대학을 잘 가야 또 내년에 인스타에다가 봐라 이씨 더 올리고 막 올해는 서울대 합격 보내는데 뭐 내년도에는 남서울대 합격 이러고 하면 이상하잖아. 그지? 너의 인생 따위는 관심 없어. 이 학원의 존속을 위해서 대학을 잘 가야 돼. 집사람이랑 약속했어. 딱 4년만 더 하자고. 왜요? 그랬더니 미르 대학은 보내야 되지 않겠냐고. 미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4년만 더 합시다. 진짜로 내가 요즘에 지금 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민이라고 알죠? 4년 빡세게 땡겨서 원래 과테말라 이런 데 가려고 그랬는데 요즘에 보는 나라가 있어. 이거 되게 매력적이더라고. 유튜브에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라오스라고 그 베트남과 뭐 태국과 그 사이에 낑긴 나라인데 한국인들한테 그렇게 호의적이래. 한국인 하면 선진국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커가지고 그 유튜버들 내가 되게 많이 봤거든. 이게 어디서 왔냐 영어를 조금씩 쓰니까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그렇게 해맑게 웃고 뭐 I love BTS 막 이러고 BTS 노래를 좀 연습하고 가야 되나. 근데 이 문제가 그게 공산국가라 가지고 지금 이게 조금 난관이 있긴 한데 빨리 돈 벌어서 난 라오스를 가야 돼. 그냥 나를 위해서, 라오스를 위해서. 내 나중에 쌀국수 하나 보내줄게.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달라요. 잘 들어야 돼.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잘 들어. 색채어와 색채 이미지를 구분해라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아요. 똑같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야. 잘 따라와봐. 색채어라는 것은요.
색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빨갛다, 노랗다, 하얗다, 검다. 색채어를 찾지 못한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글자를 읽을 수만 있다면. 그죠? 이 문제는 요놈입니다. 색채 이미지의 시어라는 것은요, 색을 연상시키는 단어야. 잘 들어야 돼. 선생님이 지금 이 내용을 전달하는 이유가 색채어와 색채 이미지의 시어를 구분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야. 오히려 구분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자, 요것만 먼저 설명을 해볼게. 예전에 시험 문제, 이제 요거부터 설명하자. 스노우. 뭐 내일도 눈 온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눈. 무슨 색이야? 흰색이죠. 대한민국이건 북극이건 알래스카건 캐나다건 라오스건, 라오스는 동남아라서 눈이 안 내린다. 만약에 기상이변으로 내린다면 지구에서는 눈은 언제나 흰색이라고. 물론 뭐 갑자기 선생님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기납적으로 봤을 때 개소리 하지 말고. 쓸데없는 이과 새끼들아. 30만 이과생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흰색이죠. 피, 블러드, 무슨 색이야? 빨강색이죠. 궁금하시면 집에 가가지고 한번 쭉 거 보세요. 무슨 색 나오나? 붉은색이죠. 지구인이라면 붉은색입니다. 무슨 뭐 투구개 같은 경우는 그래 파랑색이더라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예전에 내가 이 수업하니까 고3 새끼 하나가 바퀴벌레도 빨강색이.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새끼야. 갑자기 궁금하다. 바퀴벌레도 혈액이라는 개념이 있겠지? 혈액을 대체하는 어떤 그만하자. 나도 모르겠다. 그때 이제 뭐가 나왔었냐면 이제 소설문학에서 나왔었던 겁니다. 오상원의 유해라는 작품에 이제 나왔던 구절을 좀 비슷하게 본다면, 요 구절이 나온 겁니다. 자, 그때 소설에 나온 거긴 한데 선택지가 뭐라고 나왔냐면은 얘가 색채 대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형태의 선지가 나온 거야. 하늘아, 이거 색채 대비야 아니야? 맞아. 다시 아까로 돌아갈게요. 색채어는 색을 표현하는 단어고요. 색채 이미지의 시어는 색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이거를 구분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구분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야. 어찌됐든 간에 눈은 흰색이고 피는 붉은색이니까 흰색과 붉은색의 색채 대비가 있는 거잖아. 그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분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구분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야. 근데 아무렇게나 이거를 또 잘못 공부하시면 무슨 자연물은 다 색채가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무슨 색이야? 모르지. 뭐 홍옥 같은 경우는 빨강색이고 그 뭐 아오리? 아오리 사과? 뭐 그런 건 약간 연두색 빛을 내죠. 그죠? 예전에 3년 전, 4년 전에 EBS 연계교재에 박목월의 4월이라는 시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뭐가 나왔었냐면요. 송화가루 날리는 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선택지의 문항이 뭐였냐면은 기억은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라는 선지가 나왔어요. 애들이 전부 다 땡 하고 근 거야. 이거 왜 틀렸다고 생각했니? 라고 물어보면은 그 당시 학생들이 딱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게 색이 없대. 그럴 수 있어. 잘못 알고 있을 수는 있어. 근데 내가 화가 났던 건 두 번째였어. 나한테 물어보면 이게 뭔데요? 네가 뭔지 모르는데 왜 틀렸다 그래?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지 마음에 안 들면 틀렸대. 이런 이기적인 놈들. 출제자는 너희들을 싫어해요. 대학 못 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죠. 송화가루가 뭐야? 소나무 송진가루 날리는 거죠. 보통 4월이나 5월경에 많이 날리죠. 무슨 색이야? 노란색입니다.
야, 사람의 신념을 흔들지 마. 노란색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4월이나 5월에 장마철 같을 때 비 오면 물웅덩이 생기면 노란색 레모나 가루 같은 거 생기잖아. 송화가루예요. 모르면 하나씩 알아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모르니까 틀렸다는 식으로 구공부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많이 그래요. 비문학은 좀 덜한데요. 아이러니하게 문학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몰라.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야.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비는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점층 점강까지 점검하고 교재를 검토할게요. 자, 3번. 점층 점강이 잘 안 나옵니다.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용어는 아시는 분들이 많겠죠. 점층은 보통 이제 점점 커지듯이, 점강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뭐라고 가르치지? 점점 작아지듯이.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이야기의 전달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막상 집에 가셔서 필기하시고 교재를 검토하시면 정리가 꽤 잘 될 겁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복습을 안 하면 제 수업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 첫 발이 제대로 띄어져야겠지. 그죠? 이게 기본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갈 때 오답률이 너무 높아집니다. 이제 음악에서는 보통 이거를 이제 크레센도, 이를 데크레센도라고 하는데, 이건 지금 정도는 필기하지 마세요. 요거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해석을 하면 나를 닦고 나의 인격을 완성하고 집을 돌보며 그래야 국가를 다스릴 것이고 그래야 천하를 손에 쥘 수 있을 것이다. 점점 커지잖아. 점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좀 어려운 점층을 하나 보여드리긴 할 겁니다. 점강은 우리나라 주소죠, 주소. 점점 작게 가는 거. 자, 경기도야, 더 죽여봐. 수원시야, 더 죽여봐. 건성국어든 더 죽여봐. 동수원로야, 더 죽여봐. 242번 길이야, 더 죽여봐. 건물번호 22야, 더 죽여봐. 4층이야, 더 죽여봐. 402호야. 우리 학원 주소입니다. 됐니? 점층 점강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단지 이게 잘 나오진 않는데 나올 때 조금 기준점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요 점층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보면은 지금 적는 용어는 그냥 제가 만든 용어예요. 형태적 또는 형식적 점층이 있고요. 내용적 점층이 있는데 밑에 거부터 하겠습니다. 이 내용적 점층은 분석이 어렵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까? 분석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만약에 뭐 낯선 작품 하나 던져주고 여기에서 점층 한번 찾아보세요 이러면 선생님도 되게 못 찾아요. 연계교재라든가 알고 있는 작품은 수업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께 강의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점층이야 라고 증명하고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그런 게 없는 노베이스 상태에서 지금 이 순간에 나한테 툭 던져주고 이거 점층 좀 찾아보세요 이러면 나도 자신이 없어요. 형태적 점층은 되게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내용적 점층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시만 하나만 적어드리면 여기 화면에 잘릴 것 같으니까 이쪽에 적어드릴게요. 요따가 적으면 되는데 화면이 잘릴 것 같아서 최남선이라는 시인이 1910년대 신체시라는 게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해액에서 소년에게라는 시 중에 여기서 해는 참고로 태양이 아니라 바다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파도가 쳐는 것을
서구화된 문명이 들어오는 걸로 표현을 한 거야. 개화, 계몽사상을 이야기한 시인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때린다. 조금 더 크게 내용상 부순다. 조금 더 크게 내용상 무너뜨린다. 이런 게 이제 내용적 점층이라고 합니다. 찾기 어려워요. 어찌됐든 간에 사실 형태적 점층이나 내용적 점층은 심화 강조하는 거야. 저것처럼 때린다, 부순다, 무너뜨린다. 뭐라고 딱히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좀 강조되는 느낌을 아마 공감을 하실 거야. 그죠? 그 다음에 형태적 점층이라는 것은 얘는 좀 쉽습니다. 반복을 통한 확장 이라고 적어 놓고요. 얘는 샘플을 보여드리면 상당히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교재 몇 페이지를 잠깐 보실까요? 우리는 두 개를 찾아볼게요. 28페이지를 볼게요. 28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점층이라고 나오는데 첫 번째 박스에 예시 작품을 딱 보시면은 눈은 살아있다 있죠. 눈으로만 확인하셔도 돼요. 자, 눈은 살아있다. 그 아래 문장을 보시면 떨어진이라는 단어를 추가시켰지. 그리고 눈은 살아있다를 반복했어.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눈은 살아있다 반복했는데 떨어진을 또 반복했고 그 앞에 마당 위에라는 것을 하나 더 붙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눈은 살아있다, 눈은 살아있다, 눈은 살아있다. 여기에 떨어진, 떨어진. 요 앞에서는 마당 위에까지 넘겨서 반복 확장을 하고 있지. 요 얘기하는 겁니다. 반복을 통한 확장. 잘 보입니다. 이거는 눈에.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87페이지 조금 멀리 넘어가 봅시다. 87페이지에 보시면 뭐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좀 보셨던 눈에 익숙한 작품일 수도 있겠죠. 한용운 씨의 님의 침묵이라는 작품이 있어. 첫 번째 문장만 해볼게요. 님은 같습니다. 거기 네모 쳐봅시다. 네모 치시고 뒷문장 줄 글게요. 아 사랑하는 나의. 밑줄을 글 거고요. 다시 네모 칠게요. 님은 같습니다. 다시 네모 치면 아까 했었던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다. 반복을 했죠? 반복을 했는데 무엇을 껴서 아 사랑하는 나의라는 것을 확장시켰지.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떨어진 마당 위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확장, 반복을 통한 확장, 형태적 점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점층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많이 거론되는 선지는 아니야. 자, 그럼 저 앞으로 돌아가서 어디로 갈 거냐면은 제일 앞은 아니고 11페이지 갑시다. 자, 교재를 쭉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이제 그러면 11페이지를 보시면 반복 뭔지 알죠? 근데 그 옆에다 하나만 메모할게요. 아까 메모를 했는지 안 했는지 선생님이 기억이 안 나서 그 반복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반복은 혹시 안 적혀 있으면 적으세요. 언제나 의미 강조와 운율 형성을 적어 놓으세요. 반복은 언제나 의미 강조와 운율 형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센스 있게 활용을 하면 그 밑에 문제 유형 동그라미 1번에 3번, 4번 두 개를 잠깐 볼까요? 3번 2012년 9월 동일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 리듬감은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4번 동일한 시행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 당연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만 확인하면 돼. 구절이나 시행이 반복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인가 유사인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죠. 자꾸 하다 보면 눈에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선지의 느낌을 살려봅니다. 12페이지에는 아까 다 설명했던 거라서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요. 13페이지. 13페이지 괄호 5번을 보시면 의문의 반복인데 이거 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옵니다. 그 김영랑의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작품 밑에 한 줄 설명을 읽으시면 전반적으로 니은, 리을, 미음이 울림소리죠. 유음, 비음. 뭐 부드러운 분위기 나타내고 있다. 이건 거의 안 나옵니다. 이건 뭐 큰 의미 없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괄호 6번 어말, 어미의 반복. 이게 이제 종결어미 반복을 말하는 겁니다. 서술어 위치에서 확인하고 시선 처리를 단순화시켜라. 그러니까 복습하시면서 검토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괄호 7번의 변주, 변형 읽어보시면 되고요. 동일과 유사는 다르다. 그것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시면은 괄호 8번에 바로 8번에 운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다가 하나만 적읍시다. 운율 없는 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율, 리듬감, 음악성, 운율, 리듬감 그 운율 형성 요소를 발견하지 못하건 찾아내지 못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있어. 운율 없는 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방가로 1번에 음보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옆에다가 조금 뭐 사이드 메모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연계문학을 공부하시고 수능형 공부를 하실 때 요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수업의 이해도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공부를 할 거야. 음보율 자체를 거의 물어보질 않습니다. 거기 밑에 16페이지 밑바닥에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2번에서 2010년, 2014년에 좀 물어보긴 했는데 거의 안 물어보죠. 그죠? 그래서 기본 개념만 아시면 되는데 이렇게 필기할 겁니다. 띄어쓰기와 무관하죠. 띄어쓰기와 같은 맥락에서 음보율을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리듬을 살리기 위한 끊어읽는 덩어리를 말하는 거야.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17페이지를 잠깐 미리 땡겨서 뭐 땡기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서 17페이지를 보시면 방가로 2번이라 그래서 뭐가 나오죠? 음악적인 요소인 운율을 무엇으로? 글자의 수, 음수율로 나오는 건데 이 음수율도 필기를 좀 할게요. 땡땡조라고 보통 우리가 공부합니다. 그때 이 조라는 게 뭐냐면은 글자 수의 반복 패턴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몇 개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국어학력을 공부하면서 끽해봐야 7호조 배울 거고요. 저 고전으로 들어가면은요 3, 4조 또는 4, 4조 배울 겁니다. 시조나 가사 같은 거. 그 다음에 고려가요에서는 몇 조? 3, 3, 2조. 이거밖에 안 배워요. 3, 3, 2조. 이거밖에 안 배웁니다. 3, 3, 2. 화면에 가졌는데 3, 3, 2조라고 적은 거야. 다시 말하면은 7글자, 5글자가 한 세트, 3, 4 또는 4, 4가 한 세트 또는 3, 3, 2가 한 세트 이 말이거든? 잘 안 나와요. 근데 요거랑 좀 결합시켜서 설명을 하면 17페이지의 음수율 예시 작품을 보면은 뭐가 나오니?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그렇게 나오죠. 그 V 표시한 거를 기준으로 보세요.
산 넘어 몇 글자야? 3글자. 남촌에는 몇 글자? 4글자. 누가 살길래 5글자.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음수율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 얘는 몇 조에 해당하는 걸까? 7호조에 들어가는 겁니다. 3 더하기 4는 7. 물론 한두 글자 미스가 나죠. 그때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는 거야? 7글자를 한 덩어리를 읽지 말고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읽으라고. 그럼 몇 덩어리가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면? 3덩어리가 나오는 거죠. 그것을 음보라고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7호조는 요 7글자 부분을 3, 4 또는 4, 3으로 나누어서 2덩어리로 읽을 거기 때문에 7호조는 언제나 몇 음보가 돼? 3음보가 됩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혹시 모르니까 이건 거의 나올 가능성이 진짜 없는데 16페이지에 밑바닥에 여백 넓게 있을 겁니다. 그 여백에다가 어차피 음보율, 음수율 이야기 했으니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음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거지? 이게 위치를 가지고 만들어 보겠다는 거야. 시에서 한 줄 한 줄을 뭐라고 합니다? 우리는 행이라고 하죠. 각 행의 위치입니다. 이번엔 앞부분에서 또는 중간 부분에서 또는 끝부분에서 반복을 하는 거야. 반복 위치. 반복되는 위치. 그때 그 각 행의 앞부분에서 반복된다.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의 마지막 4줄을 읽으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떠들며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이러고 나와. 시의 앞부분에 사사사사 반복되지. 그죠? 그렇게 시의 앞부분에서 동일한 간단하게 하면 이제 동일 반복되는 특정 위치의 동일 글자를 반복할 때 제일 앞부분에서 반복하는 게 있어요. 각 행의 앞부분에서 반복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러냐면 머리 두자를 써서 두운이라고 합니다. 각 행의 중간 부분에서 반복할 때가 있어요. 허리 요자를 써서 요운이라고 합니다. 각 행의 끝부분에서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다리 각자를 써서 가군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저 용어를 잘 안 쓰고요. 가군 같은 경우는 그 종결어미 반복 형태로 표현을 바꾸어서 수능에 많이 사용하죠. 학교 내신에서도 굳이 저 용어를 뭐 쓰시려고 노력을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 내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시고.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괄호 3번에 외형률 내재율 있는데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18페이지에 통사구조의 반복과 대꾸는 아까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19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1, 2, 3, 5X 있죠? 그 3개만 지금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하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O, X, O 요러고 나올 거야. 그 당시에 그런데 이게 이제 기출로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 기억으로는 요 문제를 그 당시 학생들이 좀 많이 힘들어 했었어. 나중에 이제 뭐 기출의 분석에 의해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왜 이 선지를 힘들어 했지라고 보니까 이게 2가지가 좀 힘들어 했었던 것 같아. 첫 번째가 뭐였냐면 위치를 잘 못 잡았던 거야. 급하게 문제를 푸는 건지.
그 어떤 상황이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거를 보시면 1, 2, 3의 몇 연마다? 1연마다니까 여기를 딱 끄집어내서 확인하면 되잖아. 그 다음 선지를 보시면 1, 2, 3의 각 3연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여기만 놓고 봐야지. 그러니까 요런 좀 번잡한 시선 처리를 학생들이 좀 실수하지 않았을까? 이거 후렴구는 아니거든, 지금. 선생님이 체크한 부분 보시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5번 선지죠. 이제 동그라미 5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의 이어는 문장 구조가 같은 두 행이 짝을 이루고 있다. 문장 구조가 같은 두 행이 짝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무슨 법이야? 대꾸법이잖아. 그냥 간단하게 대꾸법입니다 이러면 쉽게 풀었을 것을 간혹 가다가 예전에는 되게 많이 등장했고요. 최근에는 그 등장하는 빈도는 좀 줄어들었는데 수능 출제위원분들이 대꾸법 이러면 애들이 어림짐작으로 푼다는 걸 압니다. 근데 수능 출제위원분들은 궁금한 거야. 이 학생이 정확하게 대꾸법을 알고 푸는 건지 어림짐작으로 찍은 건지가 궁금하고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면 그 문학 개념어를 풀어서 씁니다. 지금처럼 그냥 대꾸법이라고 하면 될 것을 문장 구조가 같은 두 행이 짝을 이루고 있다. 요거를 정확하게 인지한 학생은 대꾸법을 정확하게 이해한 거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어를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설프게 대충 얼버무리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데서 발견이 되겠죠. 자, 20페이지로 한 장을 넘기시면 요거는 아까 이제 잠깐 보여드렸던 거죠. 종결어미 반복 이런 거는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장을 넘겨서 22페이지의 대비 다 설명을 했고요. 23페이지까지 한 장을 더 넘겨서 24, 25페이지까지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 다 나오니까 복습의 맥락에서 반드시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다음 시간에 26페이지부터 이제 대비 부분은 좀 수능에 많이 나오니까 26페이지부터 다시 대비를 조금 잡으면서 쭉 이어서 강의를 할게.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합니다. 가자.